이번 시간부터 우리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의 이해해서 이 원해란 과연 뭐냐 해서 이 원해라는 것의 이 개념을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학에서 이 재배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배학이라는 것은 이 다루는 게 재배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하는 작물들을 놓고 봤더니 이 재배 작물에는 식용 작물도 있고요. 원예 작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예학에서는 원예 작물로 분류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다 해서 이 식용 작물과 원예 작물 크게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용 작물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식용 작물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지만 이 원예 작물에서도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들, 두류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식용 작물학에서도 다루지만 원예 작물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과 작물들 같은 경우도 식용 작물에서도 다뤘지만 원예 작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식용 작물과 원예 작물을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식용 작물 그리고 어디부터는 이 원예 작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리다 하면 보리는 그냥 식용 작물로 생각이 되죠. 근데 요즘은 그 보리를 재배를 하는데 이 보리를 수확하는 보리 알곡을 수확하는 목적으로 보리를 재배하기도 하지만 이 새싹보리 이렇게 해서 이 보리 순을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리 알곡을 목적으로 한다면 식용 작물이겠지만 보리 새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원예 작물로도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작물일지라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식용 작물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예 작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선을 긋지 마시고 그냥 단지 식용 작물, 원예 작물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원예 작물은 다시 구분하는데 과수원예가 있고요. 그리고 채소원예, 또 화해류들 이런 형태로 다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예 그러면 과일을 의미하겠고 채소는 우리가 채소 형태로 섭취하는 것, 화해는 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러한 파트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식용 작물과 원예 작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원적인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라는 그 것의 원자를 보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을 의미를 하는데 봤더니 어때요? 이런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라는 개념, 요게 이 원예의 가장 기본적인 이 어원적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울타리라는 개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이 울타리를 치나요? 안 치죠.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 논의 구획을 나누는 것을 그냥 논두렁으로 나눠놓지 거의 여기는 내 논이다 하고 울타리를 쳐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과수원에 가봤습니다. 사과 과수원에 갔더니 과수원 주변에 울타리가 쳐졌더라. 이런 것들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이 울타리라는 개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울타리 안에 이 재배를 한다. 그리고 울타리를 친다. 그런다는 얘기는 소중한. 그래서 이 일반 다른 식용작물과는 다르게 이 소중하게 관리를 하겠다. 소중하게 관리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이 관리를 소중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또 이 가격이 비싸니까 이 소중하게 이 울타리만 치는 게 아니고 또 어때요? 집약적인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이 이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얘기해도 이 원예를 얘기할 때 가드닝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정원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울타리라는 개념과 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예, 어원적 의미입니다. 원은 울타리에 이 밭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밭, 울타리, 담 등의 의미로 울타리에 쌓인 과수원이나 채소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이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는 재주, 심다라는 의미로 식물을 심는데 재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술과 집약적인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 또는 어원적 의미는 울타리를 에워싼 밭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울타리를 에워싸고 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목적을 봤더니 가격이 비싸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를 하겠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헐티컬처는 정원, 에워싸다라는 라틴어, 헐투스와 가꾸다라는 의미의 컬처라의 합성어이다. 가드닝, 토지를 울타리로 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드닝 또는 헐리컬처라든가 아니면 이 한자로 풀어낸 이 원예라는 개념이 이 의미는 같습니다. 결국은 요 개념이에요. 울타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을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해서 잘 키워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특징이 그 기본적인 특징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원적으로 이런다면 이 어원에 따라서 이 어원에서 일반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원의 이 특징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 이 장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장소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집 또는 집 근처에서 이루어져 이 재배자가 가까이에서 자주 돌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도 이제 지금 아니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 텃밭이라는 개념, 텃밭에는 뭐 키워요? 텃밭에다 벼나 보리 키우진 않죠. 주로 키우는 게 우리 부식으로 사용되는 이 채소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쉽게 채취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돌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규모의 특징. 소규모의 밭이나 제한된 공간 또는 다양한 공간에서 재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논농사 이러면 굉장히 수만 평씩 되는 대규모지만 이 원예는 그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적인 특징을 보면
가장 큰 게 요겁니다. 환금성,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큰 이 가격이 비싼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황금성이라든가 가격이 비싼.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이 비싼 것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울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를 쳐서 이 소중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적인 특성을 봤더니 요거예요. 이 어찌 보면 이 집약적인 재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 기술이 필요로 하다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노동, 자본, 토지, 기술의 집약적 재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용작물과는 조금 이러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원의 정의 한번 볼까요? 원에는 생활 주변 작은 토지 또는 공간에서 경제성 있는 채소, 과수, 화훼식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고 나아가 식물, 인간, 환경과의 관계를 엮는 모든 활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원의 역사. 고대 우리나라의 그 원해들입니다. 고려 시대에 보면 고려 시대 이 이규보의 이 동국 이삼국집 이 국집에 수록되어 있는 가포유경이라는 게 외, 가지, 순무, 파, 박, 아욱 6가지 채소를 주제로 지은 시로 보아서 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벌써 고려 시대 때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집에 지금 우리 채소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 작물들을 시로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재배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자에 고려 청자에 이 참외 모양의 청자 문양에서 다양한 원예 식물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귀족들의 생활에서 절화를 화병에 꽂아 감상하고 분화와 이 분경을 즐기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보면 이 절화라든가 분화, 분경 이런 것들을 벌써 귀족들은 즐기고 있는. 근데 이거 꼭 귀족들만 즐기지는 않았겠죠. 절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길가에 지나가다 들판에 이쁜 꽃이 있다. 그러면 한 송이 꺾어서 집에 화병에 꽂아 놓는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꽃이 이뻐서 한 송이를 가져다가 집에 꽂아놨다. 이것도 원예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화분을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 이것도 생활원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벌써 고려시대 때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요. 먼저 태조 때 장원서를 설치해서 과수와 화초 재배를 지도했다. 그래서 태조의 장원서, 이 장원서라는 건 관청의 이름이죠. 그래서 장원서에서 이렇게 채소라든가 아니면 화초 재배 방법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 때로 넘어와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종으로 넘어왔더니 강희안의 양화소축, 이 양화소축이라는 책자 내용 한번 보죠. 강희안의 양화소축의 다양한 화목류의 재배 기술을 소개했으며 이 전순이는 산과 요록에서 겨울철 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의 건축 방법을 소개했다. 그래서 벌써 이 세종 때 온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다양한 농서와 그림, 도자기 등을 통해서 활발했던 원예 활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근대로 넘어오면 1904년도에 농산공학교에서 1904년도에 농산공학교가 설립되고 거기에서 근대식 원예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1906년으로 넘어오면요. 원예 모범장을 설립한 것이 최초의 출발점. 1906년. 이 원예 모범장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근대 원예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이 장지연은 최초의 원예 기술서인 채소 재배 전서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1963년 한국 원예학회라는 게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원예학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원예의 분과와 같이 하고 나오는데 이 원예 분과는 크게 세 가지 분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원예, 그리고 과수원예, 또 화해원예 이렇게 분과를 나누고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죠. 먼저 그럼 이 채소원예부터 보죠. 이 채소, 신선한 상태로 주로 부식이나 간식으로 이용되는 초본성 재배식물이다. 그래서 이 채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라는 것은 이 신선한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걸 봤더니 신선한 상태로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공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오죠. 그리고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이 부식이나 간식으로 이용되는 형태는 이 부식 또는 간식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식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식용작물은 주식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와 식용작물 이렇게 구분해 봤더니 이 채소는 부식이나 간식의 개념이고 식용작물은 주식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부식이나 간식의 개념이라는 의미는 실제 우리가 반찬으로 먹거나 이런 경우고, 주식이라는 얘기 밥으로 먹는. 그래서 쌀은 주식이지만 뭐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반찬은 이 부식이 되죠. 그러면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이 식용작물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채소는요 열량이 높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 각종 이 무기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타민 이러한 용도로 이용된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채소원에는 초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소와 과일을 구분하는 방법이죠. 이 토마토는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로 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류 체계는 국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채소냐 과일이냐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채소는
1년생 초본에서 생산되면 이 채소로 보고요. 과일은요, 단연생 목본에서 생산되면 이 과일로 보고 있어요. 이 의미는 1년생 초본이라 하면 이 어떤 그 토마토 풀에서 나오죠. 1년생 풀에서 나옵니다. 이 딸기 풀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외, 수박 이거 전부 다 1년생 초본에서 이 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채소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사과, 배, 복숭아, 뭐 포도 이런 것들은요 나무에서 나와요. 그래서 단연생, 영년생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다 과일로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이 채소냐 과일이냐 분류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채소원예로 분류하는 것들은 이 초본성이다라는 개념. 그리고 과수원예로 분류한다는 것은 목본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냐 과일이냐 구분하는 방법. 이 초본이냐 목본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건성, 기능성이 뛰어나며 식품으로 가치가 크고 웰빙 식품으로 이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보건성이나 기능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바로 이어서 이제 이것들의 특징들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 보건성, 기능성 이것 때문에 요즘은 어떠한 그 농가에서 작물을 선택을 할 때 이 기능성을 많이들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축구 배고 싶던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이전의 세대에서는 이 양이 많은 그래서 식량 증산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양보다 질 따졌고요. 이 질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못 따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는 그 과정들입니다. 양에서 일단 춥고 배고프니까 같은 가격에 많은 게 소비자들이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는 질을 따집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왕이면 질 좋은 거. 그 뒤로는요. 안전성, 안전한 농산물. 그래서 이 뭐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 이런 것 안 쓰고 이 친환경 농산물 이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는요. 안전성도 당연할 것이다. 당연히 안전해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더 따지는 게 기능성 따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걸 먹는데 인체 항산화라든가 노화 방지 이런 데 관여를 하는 기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능성을 따지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그 요즘 많이 그 하는 게 칼라푸드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죠. 칼라푸드 마케팅. 그래서 이제 색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은 이 주황색, 이게 베타카로틴이 많으니까 어떤 눈에 좋다. 내지는 우리 많이 드시는 것들 중에 블루베리 이러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이것은 항산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러한 기능성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요즘은 칼라푸드 마케팅이라는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각 색깔별로 이건 어디에 좋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이 농산물이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색소 성분들 자체가 이 항산화 물질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수원에 생식 또는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이다. 그래서 과수원의 가장 큰 특징은 목본성이다. 채소원에는 초본성이다 이랬죠. 이 기호식품 또는 간식으로 주로 이용된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해, 이 꽃과 함께 관상, 장식의 가치를 갖는 식물이다. 꽃이라든가 관상, 보고 감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식,
그런데 이 가치를 다시 말해서 화해원에는 이 먹는 쪽은 아니더란 얘기죠. 이 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며 보기 좋은 식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화해원에 하면 얼른 떠올리는 게 꽃인데 이 화해원의 대상이 꼭 꽃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분화류들 중에 꽃이 안 피는 이 분화들 있죠. 뭐 관음죽 같은 거, 이런 관음죽 같은 것은 이 꽃 안 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거 관음죽, 행운목, 뭐 알로카시아 이런 것들은 꽃은 안 피지만 이 우리가 화분으로 집에 장식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모두 다 포함한 이 식물을 화해원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아름답게 하며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분과인데 여기에 추가로 요즘은 시설원해를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시설원에는 이 채소도 재배하고요, 과수도 요즘 시설로 재배하죠, 화해도 시설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조금 별격의 방법인데 단지 이 재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분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해의 3대 분과 이야기하면 채소, 과수, 화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시설원의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정 형태의 골격에 피복제를 덮어 건축된 구조물로 녹색 식물이 사는 온실을 우리가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원에는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원해, 그런데 그 대상 작물이 채소일 수도 과수일 수도 화해일 수도 있다. 시설원에는 집약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원예 작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예의 한 분야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과는 세 개를 얘기를 하지만 이 시설을 하나의 분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에는 시설 자재라든가 특이 환경, 재배 기술을 포함하며 무토양 재배, 식물 공장도 시설원에서 다룬다. 그래서 이제 무토양 재배, 시설원에서는 구분하는 게 시설 재배, 단지 토양 위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재배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무토양 재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경 재배 같은 경우가 무토양 재배죠. 그리고 식물 공장 까지도 시설원의 범위에 모두 다 넣고 있어요. 다음은 원의 구분과 종류하는로 구분해 봤는데 이 원의 구분과 종류는 어찌 보면 우리 그 인간의 활용 형태로 구분해 봤어요. 먼저 생산, 소비, 복지. 원해를 생산과 소비, 복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더니 이 생산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전통 원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채소를 생산하거나 과수를 생산하거나 화해류를 생산하는 이것을 전통적인 생산, 전통 원해로 보고 있고요. 이 소비는요, 생활원해. 그리고 복지의 개념은 이 사회원해의 개념으로. 그러면 전통원해라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채소원해, 과수원해, 화해원해, 시설원해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 이걸 모두 다 전통원해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이 소비, 생활원해입니다. 식물 가꾸기 또는 정원, 화단, 절화장식, 용기원해 이것들은 다 어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식물을 가꾼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정원이나 화단을 만들어서 이 영위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생산된 화훼류 중에 절화라든가 이 분화를 사가지고 와서 이 집을 장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소비에 관련된 생활원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지와 관련된 사회원해입니다. 도시원해라든가 환경원해, 웰빙원해, 원해치료. 이 지금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원해치료라는 것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해치료사라는 자격을 만들어서 실제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농진청에서 새로운 자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치유농업사라는 자격 제도가 이제 2021년도부터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농업을 이용해서 어떠한 치료의 개념. 그래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라든가 육체의 치료,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러한 개념들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예 작물들의 특성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종류별로 품종이 다양하다. 요 의미는 지금 그 어찌 보면 식용작물도 품종이 다양하긴 해요. 하지만 원예 작물처럼 이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우리 원예 작물 사과 품종이 몇 개나 될까요? 감귤 품종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품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재배지의 환경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재배 기술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 다르고, 이런 이 모든 게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품종이 계속 개발됩니다. 특히나 이 소비자 선호에 맞춰서는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해볼까요? 사과, 나는 후지가 맛있더라,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홍옥이 맛있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홍옥은 한 입도 못 먹습니다. 쉬어서. 근데 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홍옥이 맛있더라, 뭐 후지가 맛있더라. 그래서 같은 품목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품종의 형태. 요즘은 여기 그 재배 환경이라든가 기술, 소비자 선호도, 여기에다가 유통 환경까지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통 환경이라면 유통 기간이라든가 저장성, 이런 것까지 따져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 그 딸기 같은 것은 해외로 우리나라도 수출을 제법 합니다. 그런데 이 딸기 같은 것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잘 물러져 버립니다. 수확 이후에 잘 물러지다 보니까 이 수출을 해놓고 보니까 이 상대 수입국에 도달해 보면 딸기가 물러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쓰는 방법이 딸기를 덜 익었을 때 수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송 중에 수출하는 그 기간 중에 이렇게 딸기가 숙성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보내놨더니 딸기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물러지는 딸기, 이런 품종을 개발했더니 수출해서 호응이 좋더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나라 그래서 과수원회 쪽에서는 저장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지금 특히나 그 과수원회 쪽은 나무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어요? 가을 되면 사과 배가 몽땅 홍수철화되고 다음에 한 4월, 5월 되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연중 사과배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가을에만 수확이 되지만 그것들이
그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충분히 저장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장성이 좋은 품종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농가에서 그런 품종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품종을 이 육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재배 방식이 다양하다. 여기서처럼 우리 노지에서 토경으로 시설에서 또는 무토양으로 또는 식물공장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재배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병해충의 방제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약적 재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죠. 이 원예 작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집약적인 재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장 시설이 필수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 채소원에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화훼도 마찬가지고 이 대부분 다 원예 작물들은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장 시설이 이 산지나 소비지에 확충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유통 중에 이 어떤 감모율이 높다라는 특징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해놓고 이 농가에서는 애써서 생산을 했는데 실제 이 소비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러한 양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 시설이 필수다. 그리고 부패나 변질되기 쉽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원예의 가치. 이 가치를 놓고 보면 먼저 식품적인 가치입니다. 식품적으로는 이 건강 보건식품으로 각종 성인병 예방과 비만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원예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식용작물 같은 경우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원이 나오면 인체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A, C 등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또한 대부분 원예 식물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특징, 또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다. 그리고 양리적 기능성 식품이고 보건적이고 기호적인 식품이다. 근데 이제 그 원예학조에서 가장 많이 이 지문에서 거짓말을 치는 게 어떠한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셔도 맞습니다. 이 원예 그 식물을 식품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쉽게 착각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금 주요 채소 과실의 기능성 물질에 대해서 쭉 그 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비자의 트렌드가 뭘 따라간다고요? 기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이 가격이 조금 더 비쌀지라도 기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먹겠다. 이러한 그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능성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캡사이신, 우리 매운맛을 나타내는 그 물질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일정량만 꾸준히 먹어주면 성인병은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고추의 캡사이신이라든가 그리고 토마토의 리코핀 또는 라이코펜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토마토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이렇게 그
선정이 돼서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리코핀입니다. 이게 이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노화 방지에 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토마토 드실 때 사다가 녹수개 토마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드신다. 이건 전혀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 녹수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와서 이 상온에다가 며칠 정도 놔두면 토마토가 빨갛게 변하는데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 이게 이 리코핀이라는 이 색소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 그 나오는 것들 중에 색소 물질들이 많은데 리코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이 색소입니다.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 이 지용성 색소들이죠. 그리고 수박의 시트룰린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을 또 오이의 엘라트린, 엘라타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파 같은 경우 알리닌, 양파의 케르세틴, 또 양파의 이 디설파이드, 상추의 락토시린, 그리고 우엉의 이눌린이라든가 치커리의 인티빈, 그리고 파슬리의 아피올, 딸기의 엘러진산, 그리고 비트의 베타인, 생강의 시니크릿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 기능성들을 특히나 가장 많은 게 이 항산화, 노화 방지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예 식물의 관상적인 가치입니다. 이 관상적인 가치는 주로 여기에서 따지겠죠. 화해원에는 관상적 가치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생활을 아름답게 해준다. 그리고 취미에 도움이 되고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 또 인간 정서를 함양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정서를 함양시키는 이러한 이 가치들 때문에 이 사회원에서 원예 치료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환경을 유지 개선하는 이러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예 식물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황금성이 크고 가격이 이 비싼 그러한 식물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 어떤 원예 식물을 재배를 했을 때 농가의 소득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핵심에 있다. 또한 수출 농업을 이끌 수도 있고요. 국제 경쟁력이 있다. 다음은 이제 그 원예 식물의 재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배 현황. 재배 현황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